다들 신기했어요. 한국에서 여기를 왜? 약간 왓츠비 구독자분들에게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태권도 선수이자 지금 해외에서 구조대원 활동을 하다가 현재 한국에서는 민간 구조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슬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선수 시절 이야기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네. 보시죠. 첫 번째 태권도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 사실 뭐 다른 분들처럼 거창하지는 않고요. 제가 외국에서 잠깐 살다가 이제 국내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뭐 태권도가 워낙 보편적이다 보니까 장난스럽게 시작했고 또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그냥 이렇게 취미 생활로 하다가 나는 좀 선수로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네,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확한 종목은 겨루기인 네, 저는 겨루기 종목이었어요. 거죠. 체급도 있지 않나요? 네, 다들 안 믿는데 네. P급. P급. 네, 제일 아, 낮은 급. 아, 네. 그럼 한 몇 년 정도 선수 생활을 하셨어요? 사실 뭐 초등학교 때는 뭐 엘리트라고 거의 대부분 치지 않으니까 초등학교를 제외하면은 이제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교 때까지. 대학교 때는 사실 뭐 입학하자마자 거의 은퇴를 했다고 봐도 돼서 6년 정도 엘리트 선수 생활을 한 것 같아요. 네. 좀 선수 생활을 하면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어, 기억에 남는 순간? 은퇴할 때도 좀 생각이 많이 남았었고, 뭐 남들처럼 화려하게 뭐 은퇴를 한 거는 아니지만, 네, 그 순간이 제일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뭐 시합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네. 그럼 은퇴 시점이 언제였죠? 20살 때, 대학교 1학년 때요. 네. 그때 은퇴한 계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일단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가 시합을 나갔다가 오다가 학교 차량이 이제 좀 뒤집어지는 큰 사고가 있었고 그때 부상을 좀 크게 입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술하고 뭐 재활하고 시합 나갔다가 이렇게 반복을 했는데 고3 때 약간 좀 이게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있었는데 막상 은퇴할 용기도 없었고 대학교를 갔는데 조금 더 좀 현실의 벽에 부딪히더라고요. 수술도 이제 한두 번이 아니라 막 세 번, 네 번 뭐 그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연장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다가 이왕 그만두는 거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은퇴를 결심하게 됐죠. 그럼 그때 사고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좀 상황이었고 어떤 부상이었죠? 어, 이게 그 광주 5.18 대회를 뛰고 올라오는 이제 복귀하는 길이었고 어, 제가 그때 코치님 옆자리에 앉아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길이었거든요. 사실 그 대회 8강에서 시합을 대차게 말아먹어가지고 코치님이 약간 너 학교 가서 보자. 그래서 정말 엄청 제발 길 막혀라 이러면서 빌면서 올라오고 있었는데 어, 그때 갑자기 차가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 순간에 이제 차량 사고가 바로 났고 사실 그때 기억은 뭐 완벽하게 나지는 않지만 뭐 추후에 사진이나 이런 걸로 봐서 그냥 이렇게 사고가 났겠거니 하는 정도였어요. 막 정확한 기억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나서 어깨가 부상이 네, 오른쪽 심했다고. 어깨 부상이 좀 심했었죠. 네. 차량이 완전 뒤집히면서 네. 바로 그럼 병원으로 이송이 된 건가요? 네,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죠. 그리고 나서 치료를 하면서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갔잖아요. 네. 처음에 한 4개월 넘게 입원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퇴원하고, 재활하고, 완전히 복귀하기까지는 거의 한 1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입원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었어요? 어, 솔직히 운동선수분들 좀 공감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좀 큰일 났다. 이게 내가 다시 복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컸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이제 항상 체중 조절과 그다음에 그땐 또 선후배들도 좀 워낙 빡셌을 때였으니까 좀 약간 나만의 공간에서 쉬니까 좀 편한 것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계속 불안하고
내가 복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사실 저는 이제 또 경량급이다 보니까 여자들은 좀 체중이 잘 붙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코치님들이. 그래서 수술 끝나고 막 병원 계단 혼자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많이 불안했었죠. 네. 그럼 그렇게 입원을 하고 부상 이후에 다시 선수로서 재기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다시 재기를 하게 됐나요? 아마 이게 배구 선수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언니 이름도 까먹었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도로공사 소속으로 뛰던 배구 선수가 이제 결혼하고 남편분이랑 차 타고 이렇게 퇴근하시다가 사고가 나서 저희 병원에 입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재활이라는 거에 대한 사실 뭐 지식도 많이 없었고 한데 그 언니가 이제 재활센터도 소개시켜주고 충분히 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병원에서 얘기해준 게 엄청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퇴원 바로 좀 빠르게 하고 바로 이제 재활센터로 넘어가서 이제 재활하다 보니까 충분히 해볼 수 있겠구나.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재활을 하고 나서 복귀 전을 네, 치르셨잖아요. 네, 그쵸. 그때는 어떤 복귀 전이었죠? 사실 뭐 복귀 전이라고 뭐 거창하게 말할 것도 없고 그냥 3학년이 딱 됐을 때 첫 대회가 이제 종별 선수권 대회였는데 네, 그때 운 좋게 메달을 따게 됐죠. 네. 그렇게 메달을 땄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이후로 은퇴를 준비를 하셨었나요? 네, 그 시합을 뛰면서 오히려 더 좀, 이제 은퇴를 하게 되겠구나라는 게 좀 명확해졌던 게 왜냐면 대회를 뛰고 나서 제가 결승에서 결국에는 저도 이제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게임을 포기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결승에서 또 다시 엄청 크게 다쳤어요. 어깨를 맞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또 재활 또 수술 반복했었고 그래서 뭐 물론 메달 딴 거는 너무 좋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겠구나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사고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버스라든지 어떤 남이 모는 승용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네, 못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일단 버스는 아예 못 하고요. 뭐 요즘에는 조금 이제 PTSD 치료가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정거장마다 쓰는 버스는 한 번씩 탈 때 있어요. 컨디션 좀 좋을 때. 근데 그렇게 타도 좀 힘들어요. 막 엄청 어지럽고 하루 종일 좀 이렇게 마음도 힘들고 해서 거의 안 타는 편이고 그다음에 원래 사실 버스만 못 탔었는데 치료를 안 받다 보니까 점점 제약 사항이 하나씩 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비행기 탔다가 공황 증상이 좀 세게 와서 그때 이제 비행기가 저 때문에 한 번 나갔다가 돌아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내가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한 3년 정도 네, 상담도 받고 약물 복용도 하고 했었던 네, 그게 있죠. 그런 트라우마 치료를 하면서 어떠셨어요? 좀 잘 맞으셨나요? 그런 것들이? 네, 지금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제 단약도 완전히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상담 치료도 아예 끝난 상태고, 근데 초반에는 제가 좀 기대했던 게 병원에 가면 바로 좋아질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제가 잊고 있었던 것까지 이제 다 끄집어내서 치료를 받다 보니까 초반에는 오히려 증상이 훨씬 더 심해지더라고요. 막 숨 못 쉬고, 막 그랬었던 것 같고, 이제 또 시간이 반대로 좀 지나면서 좋아지면서 네 오히려 주변에는 좀 힘들어하면 병원 가라 약간 이렇게 권장하는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괜찮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선수 생활을 쭉 이어 오시다가 네.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당했고 그렇게 선수 생활을 이어가다가 결국 은퇴를 하시게 되셨는데 네. 은퇴를 했던 직후의 마음은 좀 어떤 마음이었나요? 사실 뭐 이거를 저희 교수님이 보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은퇴를 결심하기 전에 그 리조트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몰래 갔었습니다. 그때 사실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그때 용인대 동기랑 같이 둘이 지원해서 병원에서 바로 갔었는데 그때 이제 사실 그때는 용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몰래 갔겠죠. 근데 이제 리조트에서 근무하는 것도 그때는 마냥 너무 재밌었고
뭐 운동할 때는 새벽에 운동하고 오전에 운동하고 오후에 운동하고 또 야간에 운동하는 삶을 살다가 리조트에서는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데 돈도 준다고? 약간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굳이 운동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길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한 2달 그렇게 근무하다가 교수님한테 가서 말씀드렸어요. 은퇴하겠다고, 이제 그만두겠다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이 근데 되게 제가 너무 당당하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좀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은퇴한다고 하면은 뭐 미련도 생겨서 울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너무 가서 확실하게 저는 그만두겠다 얘기를 하니까 그냥 또 존중해 주시더라고요. 말은 못했죠, 솔직하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니 했을 때 그냥 이런 분야도 있던데 이런 분야로 나가보고 싶다라고 돌려서 말씀드렸었죠. 네. 그럼 은퇴 시점에 수많은 종목, 뭐 직업들이 있었을 텐데 라이프 가드 호텔 안에서의 그 일은 어떻게 선택을 해서 가시게 된 거죠? 사실 별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친구랑 둘이서 막 이렇게 병원에서 친구가 그때 이제 수술하고 병문안 왔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저보다 빠르게 그 운동을 은퇴를 한 선수였고 뭐 하지? 뭐 먹고 살지? 둘이서 되게 의미 없는 대화하다가 우리 여기 지원해서 가볼까? 해가지고 사실 간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실밥도 안 뽑고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둘이서 당일에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면접 보러 오겠냐고. 그래서 바로 갔죠. 전화로. 네. 처음 라이프 가드 일을 했을 때 좀 어려움은 없었나요? 뭐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처음에 갔는데 이제 거기 팀의 리더분이 용인대 선배님이시더라고요. 출신 선배님인데 다짜고짜 저희를 안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희가 무슨 뭐 마음에 안 들었으면 얘기라도 해주시면 되는데 자기는 첫 후배를 여자를 받기 싫다는 거예요. 거의 뭐 한 체대나 뭐 다른 이런 체대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많이 이렇게 시즌 일을 하러 들어오는데 용인대는 사실 좀 그런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남자 후배를 받았던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를 받지 않겠다고 하셔서 그때 둘 다 사실 뭐 그 일이 뭔지도 모르지만 약간 오기로 했던 것 같아요. 왜 안 받지? 우리가 보여줄게. 남자보다 잘한다는 거 약간 이러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라이프 가드 생활을 네. 시작하면서 느낀 게 많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처음에 뭐 1, 2년은 그냥 마냥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워낙 뭐 여름 하면은 또 구릿빛 피부의 라이프 가드들을 많이 상상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또 어린 나이고 하다 보니까 좀 그냥 마냥 재밌게 즐겼었던 것 같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직업에 대해서 조금 깊게 바라보게 됐던 것 같아요. 뭐 수많은 선배들도 지나쳐 갔고 또 좋은 스승님도 계셨었고 근데 일단 매년 일어나는 익사 사고들을 좀 바라보면서 이거를 왜 막지 못할까?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들이 많은데 좀 답답하기도 하고 네, 좀 혼자 좀 진지해졌던 것 같아요. 사실 또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냥 우리한테 사고 난 거 아닌데 왜 너까지 그렇게 진지해지고 그래 정도로 넘어갔는데 저는 라이프가드라는 직업이 좀 전문직으로 좀 보였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저희가 또 많이 배우고 사고를 막아야 되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조금 되게 늘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라이프 가드 생활을 이어오다가 좀 민간, 순환 이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노르웨이로 네. 떠나시게 됐는데 그 네. 스토리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되게 짧지 않은 시간을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면 라이프가드를 하면서 이제 선배들이 다들 결국에는 그만두더라고요. 왜냐면 급여적인 부분에서 일단 페이가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다들 좀 한계를 느끼고 결국에는 뭐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자리를 매김하면서 발전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너무 컸었고 저는 이제 막 SNS로 막 해외에서 근무하는 라이프가드들한테 너네는 어떤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냐 막 이제 번역해가지고 보내고 또 이제 막 답변이 오면은
그런 걸 좀 접목도 시키고 싶고 한데 사실 회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바라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준이 올라가면 급여를 그만큼 많이 책정을 해줘야 하는데 굳이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들은. 그래서 국내에서는 내가 이 직업으로 이렇게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발전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처음 발을 들였을 때보다 더 나아진 게 사실 없다고 느꼈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물은 너무 좋고 좀 다른 분야가 뭐가 없을까 하다가 우연치 않게 뭐 구조대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외를 다들 제 SNS에서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왜 그럼 굳이 한국에서 하지 않고 해외로 나갔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국내 구조대는 뭐 여자분들이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특수부대를 나와서 이제 뭐 이렇게 특채가 되신 경우는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여자가 구조대에 들어간다는 건 일단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방을 들어가서 구조대에 가기까지의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았고 그 다음에 사실 간다고 하더라도 순환 분야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거는 확률이 사실 제가 그때 느꼈을 땐 거의 제로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러면 좀 가능한 해외로 눈을 좀 돌려보자 했었던 것도 있었고 사실 처음부터 해외로 막 나가야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몇 번 이런 순환 쪽으로 강의를 나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강사 생활만 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분명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했을 때 현장 경험도 없는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한다고 하면 누가 내 강의에 신뢰를 갖지라는 생각이 스스로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경험은 필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조금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렇게 알아보시다가 노르웨이 구조대 네. 지원 과정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어떤 식으로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하다가 노르웨이를 가게 됐냐, 루트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데 저도 이걸 명확하게 이렇게 좀 정리해서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되게 지금 생각하면 엄청 무모하거든요. 노르웨이 측에다가 사실 대표 메일로 몇 번 이력서를 보냈었어요. 프로필을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메일이 제게 뭐 락이 걸린 줄 알고 막 아이디 새로 만들어서도 보내고 했었거든요. 근데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그래 SNS로 한번 보내보자 해서 저희 대장님한테 계속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그 DM을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읽음 처리 이렇게 딱 뜨잖아요. 그래서 읽었으면은 그래도 계속 보내면 뭔가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뒤로도 계속 보냈죠. 그랬더니 이제 답변이 왔어요. 자기한테 프로필을 한번 보내보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프로필 보내고 네 이제 조금 대장님이 옆에서 이렇게 입김을 넣어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본부에서도 허가가 떨어져서 가게 되었죠. 그때 당시에 노르웨이 구조대 대장님이 네. 노르웨이를 올 때 무슨 목표를 가지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올 거냐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 네, 들었어요. 왜 오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었어요. 너가 뭐 노르웨이에서 계속 살 거는 아닌 것 같고 딱 사이즈를 보니 근데 솔직히 명확한 그건 없었어요. 내가 여기를 갔다 오고 나서 어떤 삶을 살겠다라는 건 없었거든요. 그때는 좀 막연하게 노르웨이가 아닌 뭐 제3국의 뭐 이런 구조 회사나 이런 데를 취직해도 나쁘지 않겠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막연하게 있었고 일단 근데 그거는 좀 확실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이런 구조 쪽으로 나가서 어느 국가가 됐든 이런 분야에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딱 말씀을 드렸더니 대장님이 좀 약간 정답을 얘기했다는 식의 그 제스처를 취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가게 됐죠. 네. 그렇게 갔을 때 얼마를 모아서 가셨죠? 그때 썼던 비용을 생각하면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가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2천만 원을 모아서 네. 라이프 가드 할 때 사실 뭐 그걸 하면서 모았다기보다는 그때 이제 뭐 운용했었던 차도 판매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통장에 있었던 돈도 있었고. 네. 그렇게 노르웨이로 가서
첫날 혹시 기억에 나는 게 있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첫날이요. 사실 가기 전에 코로나도 있었고 이게 몇 번 이제 밀렸었어요. 그래서 사실 가기 전까지는 어, 약간 좀 현실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가나? 진짜 가는 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고 그래서 오슬로 공항에서 제가 이제 내렸었는데 사실 그 공항에 내렸을 때도 별 감흥이 없었어요. 와, 진짜 춥다. 그리고 공항에서 내려서 이제 저의 되게 유딩 같은 영어 실력으로 이제 여기서 트레인 어디 가서 타야 돼를 물어봤는데 제 영어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나 여기서 어떻게 생활하지? 다시 돌아가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도 했었고 좀 약간 되게 겁먹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좀 현실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맞나? 싶었고 네. 구조대 이제 본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영어를 기본적으로 슬기님이 조금 하셨었나요 그때? 아니요. 다들 좀 약간 저를 보면서 희망을 가지실지 아니면은 좀 절망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언어 준비를 제가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었어요. 가기 전에 좀 부상이 좀 컸었어가지고 뭐 척추 골절된 것도 있었고 그때 꼬리뼈랑 척추랑 둘 다 골절돼서 이제 재활 위주로 하고 몸을 좀 만들고 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사실 언어는 크게 준비를 많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될 대로 되라 라는 마인드로 사실 간 것도 있어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네,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그렇게 가서 네. 영어가 그렇게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 소통이 됐나요?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데 노르웨이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노르웨이어가 따로 있고요. 근데 그래도 동료들 중에 이제 영어를 사용하는 동료들이 있어서 이제 중간에서 많이 도와줬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 때는 사실 번역기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네. 그런 상태였죠. 네. 그러면 슬기님처럼 노르웨이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막 오셔서 교육도 받고 했던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 없어요. 제 2년 위에 선배 중에 이제 캐나다인이 가서 이제 교육 수료만 하고 돌아갔었던 대원은 있는데 네. 그 이외에는 외국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슬기님이 노르웨이 딱 갔을 때 대장님도 계시고 네. 대원분들도 많이 계셨잖아요. 네. 어떤 반응이었어요? 이 노르웨이는 되게 약간 좀 개인주의가 되게 강한 나라거든요. 근데 또 이런 인종차별은 또 없어요. 그래서 뭐 다들 신기했어요. 한국에서 여기를 왜? 약간 그래서 다들 좀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동기들은 조금 엄청 반겨줬고 너가 막 우리 동료라서 너무 좋다. 약간 이런 반응이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 노르웨이 사람들이 다 약간 그런 성향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제가 동기들이 정말 잘 만났더라고요. 많이 도와주고 네, 많이 관심 가져주고 진짜 약간 티키타카 잘 되는 네, 동기들을 만났었어요. 그럼 노르웨이 이제 구조대가 네. 어떤 정부랑 협약이나 어떤 뭐랄까요 지원이 같이 이렇게 같이 하는 민간 순환 구조대였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국내로 어떤 기업과 딱 비교를 해주세요 하면은 좀 애매합니다. 약간 뭐 그렇다고 뭐 119나 뭐 소방 같은 조직은 아니고 소방은 또 노르웨이 조직에 따로 있고 그리고 뭐 군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기는 이제 해경은 따로 없거든요. 이제 그 사이 역할을 저희가 했었고 네. 또 출동 넘버가 따로 있어요. 네, 112로 통합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완전히 뭐 민간이에요? 아니면 뭐 완전히 공무원이에요? 이 사이라고 딱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노르웨이의 민간이 좀 많나요? 그런 팀들이? 아니요, 많지는 않아요. 그냥 활동하는 팀들은 이제 레드크로스 국내에도 있죠. 네, 적십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 일단 바다에서 활동하는 팀이 이제 적십자가 이제 민간에서 활동하는 거를 몇 번 봤었고 그 다음에 이외에는 민간 팀은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럼 노르웨이 구조대에 가서 현장에서 정말 많은 투입을 하시고 일을 하셨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금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이제 노르웨이 측과 협의가 된 게 아니라서 조금 공식적으로는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좀 임팩 있는 출동을 꼽으라면 노르웨이는 워낙 그 유사 상황을 많이 만들어서 훈련을 하거든요. 뭐 진짜 헬기도 띄우고 그러니까 저희도 현장에 나가기까지 이게 진짜 실제 출동인지 아니면 훈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미션 종료 무전이 나와야 아 이게 훈련 상황이었구나 아는데 제가 이제 첫 구조대 파견 가는데 이제 제가 좀 길을 잘 모르다 보니까 보트로 데려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배에서 이제 구조대로 데려다 줬었는데 구조대 도착해서 짐 풀고 이제 막 대장님이랑 인사하고 그러고 있는데 바로 출동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저 내려주고 가던 보트가 이제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훈련 상황인가? 이러고 갔는데 실제로 이제 저 내려주고 간 보트가 고장이 나서 출동이 걸렸었던 게 조금 임팩이 있어요.